NFT는 중요합니다. 근데 NFT를 쉽다고 생각해서 잘못 들어가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다 잘하거든요. 다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조심해서. 그러니까 모든 키워드를 다 쓸 자신 있으면 그때 나는 이거 선택해서 1번이나 2번 써서 점수를 좋게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나는 그래 대체 불가 이하시 7일 정도만 알지 뭐 라고 들어가면 보통 이게 핫하지 않을 때는 이게 그래도 한 7점 나왔어요. 지금은 그렇게 쓰면 6점, 5점, 6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관련된 NFT 관련된 모든 키워드들을 다 써줘야 이런 문제는 점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누구나 다 써, 진짜 정말로 누구나 다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키워드 보면 이하시를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대체 불가능하다. 그리고 NFT 만들 때 보통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요. 이더리움 기반을 만들고, 또 하나는 이걸 활용해서 현재 메타버스에 적용한다고 하잖아요. 메타버스에 왜 적용할까요? 메타버스는 가상하고 현실하고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그 NFT를 사용하면 메타버스에서 그 가상의 세계 안에서 NFT를 뭔가 만들어내고 그게 실제 현실에서 그게 경제 활동도 되고 그다음 화폐 단위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NFT가 이렇게 키워드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저는 이게 핵심 기술이죠. 이런 것들 이더리움 ERC7이나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핵심 기술이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쓸 때 나도 똑같아요. 그 블록체인 근데 이게 블록체인 기반이잖아요.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키워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록체인 개발할 때 EVM 플랫폼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 블록체인 소모할 때 가스 비용 들어가지. 그리고 D앱 같은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개발 언어 솔리디티나 서펜트 같은 웹.3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좀 다양한 답안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거는 모르고 이것만 압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점수가 아예 안 나오죠. 이게 들어가야지만 한 7점이 나오는 거고 6.5점 정도 나오는 거고 이게 들어가면 7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게 없어. 진짜 NFT만의 키워드가 없고 블록체인 키워드만 썼어. 그러면 이건 한 5점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써주시고 메타버스 관련돼서 메타버스 3달러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하고 연동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실과 가상도 연결시켜주시고 또는 NFT가 단순히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소위 제가 찾아보니까 블록체인 비트코인에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NFT에 들어왔다. NFT를 만들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성 높은 자산이다. 투기 강풍이다. 또는 버블이다. 이런 것 법적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현재 활용 사례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도 있죠. 게임도 있고 미술품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다양하게 써주시는 답안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해서 처음에 썼던 키워드 ER7이랑 ERC721 그리고 대체가능 그리고 이더리움 메타버스 같은 내용들은 꼭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다음은 GDPR 적성도 평가. 이게 적정성 평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적정성 결정이라고도 해요. 이게 지난 기수만 해도 그때까지만 결정은 작성 중이었는데 지금은 통과가 됐어요. 이제 통과가 됐어요. 여기 보면 작년 12월 17일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버전 업을 해야 돼요. 지금 아직도 심사 중이다가 아니라 지금은 결정문이 채택이 돼서 통과가 됐어요. 12월 17일 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번 있었죠. 2015년도에 적정성 평가를 추진했는데 안 됐죠.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양쪽으로 세 군데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데이터 3법 때문에 통과되죠. 그러니까 데이터 3법이라는 거 다 써줘야죠. 키워드 보시면 데이터 3법 때문에 그 GDPR 적성성 평가 또는 적정성 결정이 통과가 된 거고, 그리고 그 전에는 개인정보 보호 독립성이 부재됐다. 이거는 그 데이터 3법이 개방지법이라고 하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 신용정보보호법. 세 가지가 각각 개인정보 보호를 다뤘기 때문에 독립성이 부재했다고 나오는 건데, 그거를 하나의 컨트롤 타워 또는 한쪽으로 몰아서 개인정보를 한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생겼다. 네. 그러니까 보면 그 45조 적정성 결정에 근거해서 제3국이 그 유럽에 있는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 데이터,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 왜냐하면 이게 적정성 평가가 그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나라 통과 안 돼, 예를 들어 통과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유럽 개인정보를 우리나라 갖고 오고 싶어. 그럼 그게 돈이 얼마나 된다고, 잠시만요. 돈이 3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들고, 기간은 3개월이 걸린대요. 이 유럽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많이 쓰고 싶으면. 그럼 망하는 거죠. 내 상황, 내 비즈니스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를 했으면 이제, 이 나라는 우리의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호하는 게 동등한 위치가 됐다. 라고 해서 허가를 해주는 거죠. EU GDPR 적성 평가가. 우선 일단 통과가 됐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 그래서 만약에 그림 그리면 절차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처음에는 초기 결정문을 쓰고, 그리고 다음에 의견 수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합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보면 평가 내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은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거고, 이거를 완기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저는 절차를 썰푸는 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절차를 썰로 푸시 1단계, 2단계, 3단계 최종 결정 12월 날짜까지 최초 그 초기 결정을 작성한 게 작년 3월 30일이에요. 3월 30일. 3월 30일이고 12월 17일. 네. 그리고 그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만약 근데 외우면 좋은데, 이거는 내용인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한번 보시고, 내가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지겠죠, 점점. 컨설팅도 하고, EU 진출 여건이 개선이 되고, 대외 이미지가 강화되고, 이런 건 일반적인 거니까. 다음은 넷플릭스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넷플릭스법이랑 망중립성 개정하고 좀 착각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적을 봐야 돼요, 목적을. 일단 넷플릭스법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하는 업체들한테 품질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 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 ISP 업체한테, 그 CP한테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넷플릭스법이고, 망중립성에서는 최초의 4G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고려가 되지 않았는데, 5G가 등장하면서 빠른 서비스가 제공이 필요했잖아요. 빠른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빠른 서비스를 특수 서비스라고 제공해서 명명한 다음에 이 특수 서비스를 실제 들어가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 의료 로봇 이런 것들이 그 특수 서비스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게 차이점인 거예요. 망중립성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망중립성은 5G 통해서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하기 위해서 특수 서비스가 나온 거고, 넷플릭스법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 사업자. 이 말은 인터넷으로 돈을 버는 업체들을 부가통신 사업자라고 해요. 이 사람들한테 품질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돈을 내라. 그 돈을 내라는 건 조건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3개월 평균 100만 트래픽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트래픽의 총량이 1% 이상이 나오거나, 그리고 과도한 트래픽 유발하는 부가통신 사업자, 이런 대상들을 써주셔야죠. 이런 대상들. 그러면 이런 대상들은
지금까지는 6개.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발달된 게 넷플릭스하고 그 SK 브로드밴드하고의 법적 싸움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SK 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한테 너네 망 많이 사용하니까 돈을 좀 줘. 라고 했는데, 나는 돈 안 줘도 되잖아. 나는 우리 IDC는 나는 캘리포니아나 캐나다에 있어. 나는 왜 나 그쪽에 적극하게 돈을 내고 있는데 나 한국에 내가 왜 또 내야 돼? 난 돈을 내고 있는데. 그럼 이중지불이잖아. 라고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그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걔네가 트래픽을 많이 사용하니까 설치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빠른 성능을 내기 위해서 얘네가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또 설치를 하고 또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좀 내. 안 싫어. 그래서 법에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 결론은 넷플릭스가 SK 브로드밴드한테 돈을 줘라라고 하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줘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주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럼 둘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한다고 돈 주겠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넷플릭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캐시 서버를 제공해줘. 우리가 캐시 서버는 만들어줄게. 캐시 서버 정도는 만들어주겠다 정도의 지금 수준까지 나온 것 같아요. 돈을 얼마 주겠다라고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 넷플릭스 법이 전기통신사업법이에요. 전기통신사업법. 이게 소프트웨어 진흥법이라고 쓰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법을 썼는데 전기통신사업법이고 30조 8로 쓰신 분도 계시고 22조 7로 쓰신 분도 계세요. 똑같은 거예요. 22조 7항을 30조 8로 계승한 거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써도 되는데 하지만 이거는 모법이고 모법을 통해서 이걸 만든 거니까 30조 8을 쓰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근데 둘 다 써주면 되죠. 제가 그래서 해설체 쓴 거예요. 제 30조 8은 모법 제 22조 7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20조 7에서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30조 8에 규정한다. 이게 2020년도 12월 10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아까 총 6개 업체들한테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법 조항에 보면 그룹핑이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단계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이용자한테 이용자의 요구사항, 불편사항을 어떻게 CSS 해줄 것이야. 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먼저 안전한 수단, 기술적 오류가 방지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단말기에서 접근해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PC든 모바일이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또 과도한 트래픽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는 이렇게 서버 다중화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는 것들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3개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사용자한테 요구사항을 어떻게 만족시켜 줄 것인지 이 부분은 한국어 접수를 위한 온라인 또는 자동응답 처리 시스템 확보, 한국어 시스템. 왜냐하면 다 글로벌이기 때문에 한국어 서비스가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구글 거 API 쓰고 하다 보면 문의할 데가 없습니다. 문의할 데가. 구글은 다 지 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니네 우리가 문의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어주고 온라인이나 그 ARS 채널을 확보해.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거나 이용자들이 문제가 있으면 컴플레인 걸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어 접수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고 나온 거고. 그리고 상담할 수 있고 연락처를 고지를 해라.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휴업 폐업하거나 이용 정지 해지 이런 것들은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넷플릭스 법도 이번에 12월 17일에 만들어졌고 작년에 그리고 막론성 개정도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 문제는 다 안 나왔어.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막론성 개정은 특수 서비스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돼요. 특수 서비스.
그러니까 차이가 명확하게 있어요. 다음은 양자 컴퓨팅입니다. 이것도 양자 컴퓨터랑 양자 암호 통신이랑 헷갈려서 작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하고는 이것도 목적이 달라요. 양자 암호 통신은 양자 특성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내가 저쪽 끝에 데이터를 던져줄 때 누구도 해킹할 수 없게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내려고 만든 게 양자 암호 통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쓰는 게 QKD나 QRNG, 퀀텀 채널, 빔84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QKD나 뭐 이런 그림 되잖아요. 여기 퀀텀 채널, 빔84, 여기 QKD, QRNG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겠죠. 이건 양자를 만들 수 있는 장비고, QRNG는 실제 전송할 난수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예요. 난수 생성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 안 되죠. QRNG하고 QKD는 3단락이나 확장된 기술로 쓰면 좋을 텐데, 그 기술 요소에는 QRNG하고 QKD 같은 거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목적은 얘하고 안전하게 통신하려고 하는 게 양자 암호 통신이고, 양자 컴퓨터는 빠르게 연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양자 컴퓨터예요. 빠르게 연산.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빠르게 연산할 때 어쨌든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들은 세 가지 특성은 동일하게 들어가겠죠. 중업분, 중업불. 이 특성 그대로 들어갈 텐데, 근데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자 언어링이나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그 쇼어 알고리즘, 그리고 그로버 알고리즘, 큐빗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죠. 양자 컴퓨터는. 또 양자 우월성은 그 큐빗이 50 이상이 되면 양자 우월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각국에서는 양자 우월성을 목표로 두 달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큐빗, 중첩, 얽힘 등의 양자의 고유한 그 특성을 이용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다. 큐빗 굉장히 중요하죠. 큐빗. 제가 그림은 어떤 걸로 한번 찾아볼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실제 큐빗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큐빗이 그 2차원 벡터 공간에서 0과 1로 선형 조합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2차원. 사실 이게 저도 몰라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거 하나하나 이게 셋이 0과, 그래서 이건 뭐고 이건 뭐지? 아무리 유튜브를 보고 논문을 찾아봐도 이해는 잘 안 되더라고. 하지만 우리는 큐빗은 2차원 벡터에서 0과 1의 선형 조합으로 구성이 된다는 느낌을 가지면 이게 0이고, 이게 1이구나. 0과 1. 그리고 이런 구 안에서 2차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작성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 그리면 망합니다. 이거는 양자 암호 통신입니다. 양자 암호 통신이니까 이거 그리지 마시고, 실제 진짜 양자 컴퓨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큐빗 그림을 그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우월성은 큐빗 수가 50개를 넘어가면 이론적으로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뛰어넘는다는 개념이네요. 양자 우월성. 이런 용어들, 양자 우월성 좋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큐빗이나 양자 특성들, 그리고 쇼 알고리즘, 그로버 알고리즘 하나 더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3단락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3단락을 쓸 게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양자 내성항으로 써도 되고, 양자 암호 통신 써도 되고. 근데 좀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양자하고 기존 일반 컴퓨터하고 비교를 쓰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교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비교가 아니라 실제 양자 내성 암호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해도 돼요. 전혀 무관합니다. 오늘. 어떤 게 점수가 더 잘 나오냐? 글쎄요. 저는 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양자 내성 암호를 넣어도 되고, 양자 암호 통신 관점에서 작성해도 되고, 그리고 둘 다 비교를 해도 된다. 다음은 LSTM과 GR입니다. LSTM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일단은 RNN이 나왔어요. RNN의 장기 유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RNN 셀을 알겠지만 앞으로 점점 내가 데이터를 넘길 때마다 그 의미가 점점 소실돼서 마지막에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 나의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요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 나온 게 LSTM과 GRU이기 때문에 RNN에 대응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게 나오지 않을까? 또 하나는 최근에 자연어 처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자연어 처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도 한번 작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거 끝이에요. 이거 첫 번째로 RNN 장기 유전성 문제를 해결한다. 또 하나는 이거 3개 게이트가 있고 2개 게이트가 있다. 3개. 여기서 대부분 한 3분의 2는 쓰신 것 같은데, 그 작성하신 분 중에서 한 80%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80%는. 근데 여기서 더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그림 좀 예쁘게 그리면 6.5점. 그림 좀 안 예쁘면 6.2점. 왜냐하면 키워드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키워드 도출할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 제가 총평하면서 이런 문제를 내면 맨 처음 저 이거 그림 똑같이 그려야 돼요?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똑같이 그려요? 비슷하게 그려야 돼요, 비슷하게. 실제 C 같은 경우가 이전 상태 값이 들어오고 이게 이전 히든 값이 들어와서 이 이전 값에서 어느 정도로 잃을 것이냐. 그리고 여기 플러스가 있어요. 이게 의미는 다 있어. 플러스는 잃어버린 것, 포겟 게이트에서 잃어버린 거랑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를 또 합하는 거죠. 합하는 거라서 플러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다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를 똑같이 그린 사람도 좀 있는데, 시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그림에. 왜냐면, 채점하는 사람 다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에 탄덴체 통해서 아웃풋, 나가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리셋과 업데이트 게이트를 통해서 이 그림을 그려주면 되니까 너무 복잡하게 그리려고 똑같이 그려야 된다, 다 외워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는 비슷하게만 그리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큐빅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채점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을 자세히 안 봅니다. 자세히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자세히 못 보기 때문에 비슷하게 그렸네? 나는 다른 거, 이 키워드에 좀 더 포커스를 줘서 이거를 부각되게 작성하는 게 훨씬 좋지. 그림에 집중하는 시간보다는 키워드에 집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LSTM과 GRU가 누구는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라고 그렇게 작성하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2개는 거의 좀 더 누가 빠르고 누가 좋다라고 하긴 하는데 어떤 게 더 좋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데이터 양이 적을 때는 GRU를 쓰고 데이터 양이 적을 때는 그렇지 않고 데이터가 많을 때는 좀 복잡하게 LSTM을 쓴다. 주로 이렇게 쓴다라는 말이 있지 어떤 게 더 성능이 좋다라고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강글로는 데이터 양이 적을 때는 GRU를 쓰고 데이터가 2개인 그리고 데이터 양이 학습할 데이터가 더 많을 경우에는 LSTM 3가지 게이트를 타는 LSTM을 쓰시면 됩니다. 라고 마지막 한글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타러닝. 메타러닝은 요즘 또 아마 버트하고 그런 것 때문에 다 또 핫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문제를 발굴해내야 될 의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쪽에 제가 좀 있다 보니까 메타러닝이라는 말도 되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아시는 변리사분들이 같이 변리사분들이 특히 저는 몰랐는데 이런 인공지능이나 그런 것도 특허를 되게 많이 낸대요. 그래서 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야, 메타러닝이 뭐냐? 그래서 저는 메타러닝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한 몇 개가 됐죠. 그래서 왜 그게 요즘에 특허가 딥러닝이나 CNN 그런 게 간이나 그런 게 많이 왔는데 지금 메타러닝이 많이 와. 그래? 그래? 그래 한번 메타러닝이다. 근데 제가 메타러닝을 많이 찾아보니까 핫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메타러닝이 오토 ML 관점에서 보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토 ML. 보통
이거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말이 학습하는 법을 학습한다. 이게 진짜 말장난이지, 말장난. 학습하는 법을 학습한다. 이게 메타라는 말이 붙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메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타데이터라는 말 들어보세요. 메타데이터. 데이터를 특성하는 더 밑에 있는 그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메타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을 위한 학습이다. 학습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그 메타러닝이고, 이걸 영어로 뭐 learning to learn이다. 이것만 제가 봤을 때 들어가시면 그 채점하는 사람은 알고 있구나.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법이구나라고 작성을 하면 아마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다라고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목적은 그거예요. 목적은 메타러닝을 보통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학습을 하려면 많은 데이터와 많은 시간, 그 많은 라벨링을 통해서 시간과 비용과 인력도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요. 그런데 나는 튜닝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되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알아서 좀 해주고, 그리고 전처리도 좀 알아서 해주고, 그러면 안 되나? 조금 학습을 너무 많이 하자. 학습 데이터 많이 투자하지 않고, 학습 데이터를 조금만 넣어도 좋은 품질의, 좋은 결과, 좋은 모델이 나오면 안 되나? 라는 관점에서 나온 게 메타러닝이에요. 그래서 메타러닝을 이용해서 만든 게 오토러닝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러닝과 오토러닝을 동일시하게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오토러닝이 나와도 메타러닝 관점에서 쓰고, 그리고 메타러닝 관점에서도 나오면 오토러닝 관점에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하는 법을 학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람이 개입이 최소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튜닝도 안 해도 되고, 내가 전처리도 안 해도 되고, 라벨링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가 되고, 또 하나는 학습 데이터가 최소화가 되겠죠. 이미지 한 장만 주고 이게 고양이야 라고 하면 모든 고양이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 라고 하는 게 메타러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 보면 그 퓨전 러닝이라고 있어요. 퓨전 러닝. 이거는 보통 아까 잘 쓰신 분들은 그 GPT-3 같은 것도 많이 썼는데 GPT-3에서 퓨전 러닝이라고 쓰죠. GPT-3도 여기는 그 퓨전 러닝도 메타러닝의 동일한 관점이에요. 이걸 서로 메타러닝을 이용해가지고 또 퓨전 러닝을 하는 거거든요. 그 퓨전 러닝 같은 경우도 그 소량의 데이터만으로도 좋은 학습 결과가 나오게 하는 학습 방법이다. 그리고 메타러닝은 퓨전 러닝을 위한 기반 알고리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 ML이나 퓨전 러닝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메타러닝이라는 큰 범주의 학습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메타러닝이 알아서 다 피처 엔지니어링, 여기 뭐 특징 추출도 하고 전처리도 하고 뭐 오차값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피처 엔지니어링,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흔히 개발할 때 정말 하이퍼 파라미터를 계속 설정을 많이 해요. 변수값 설정을 하고, 심지어 러닝 레이트를 설정할 때 러닝 레이트는 개발자가 실제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러닝 레이트가 크면 또 안 좋고 적으면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값을 적당하게 우리가 개발자들이 성능 모델, 시간과 학습 결과, 성능을 보고서 판단하는 건데, 알아서 그 러닝 레이트,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까지도 자동으로 세팅해 주는 거니까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메타러닝 데이터셋이 뭐 서포트 셋하고 쿼리 셋이 나온다고 이렇게 구분이 된대요. 구분이 되는데, 서포트 세트는 학습에 사용하는 거, 그리고 쿼리 세트는 테스트할 때 쓰는 거예요.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 세 개를 이용해서 만든 알고리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러닝 유형은 매트릭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매트릭. 그리고 또 하나는 모델 또는 이건 메모리라고도 해요. 메모리나 모델. 근데 모델이에요. 모델 베이스 러닝, 모델 베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그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그 결과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데이터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게, 거리를 측정하는 게
매트릭스 기반으로 학습하는 거고, 모델 기반, 이건 메모리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메모리 기반.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다음은 옵티마이제이션. 이거는 그 파라미터를 어떻게 최적화하는지에 대한 방법이니까 이 세 개, 매트릭과 모델과 잠시만요. 네, 매트릭과 모델과 옵티마이저는 꼭 알아두시고, 매트릭을 이용해서 만드는 알고리즘이 샴 네트워크예요. 이것까지 알아두면 좋죠. 샴. 모델, 메모리를 기반으로 만든 게 메모리 이거예요. 다음 옵티마이제이션은 ML, ML 이 세 개. 그러니까 다 매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매칭이 다 각각 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세 개하고 이거 세 개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저 버튼 나올 때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런 것처럼 트렌드한 문제는 인공지능 트렌드한 문제는 좀 내고 싶거든요. 사실 출제자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좀 더 앞서 나가고 있어 라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걸 내니까 꼭 메타러닝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활용 퓨전 러닝 그리고 AutoML, GPT-3 파라미터 최적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메타러닝이 하고 있다. 이거는 강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글은 좋은 얘기를 좀 써놨으니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메타러닝은 이걸로 인해서 범죄, 질병, 천문학 같은 하나의 문제에 대해 수많은 상황이 있는 분야에 적용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데이터를 하나만 줘도 질병이나 화재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메타러닝을 활용한다. 그 유형과 알고리즘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딥페이크입니다. 딥페이크도 뭐 나온다 하고 안 나왔죠. 딥페이크는 이것도 워낙 잘 작성해 주신 많아서 아마 이것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딥페이크 문제 지금 대선에서 딥페이크 사용한다고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아는 성착취물을 이용해서 뭐 연예인이나 그렇게 성착취물을 만든다라고 해서 단점만 있는 줄 아는데 반대로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뭐냐면 그렇대요. 예를 들어서 그 옛날 영화배우 죽었던 영화배우를 딥페이크로 만들어서 거기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건 안 좋은 얘기지만 나의 죽은 자식이나 아니 부모님 영상을 딥페이크로 만들어서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것도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들이잖아요. 내 가족을 그리워하고 내가 그리워하는 연예인을 다시 만나고 영화에서 나오고 그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부분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써주셔야 돼요. 여기 사실 지금 그 딥페이크 쓰면 간하고 LS팀 이거 두 개, 딱 이거 두 개예요. 두 개 외에는 키워드가 딱히 없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쓸 때도 이거 두 개, 이게 없으면 아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혹시 쓰다 보면 기억날지 모르겠네? 라고 하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 두 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다양한 썰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딥페이크는 간을 이용하는 거니까 생성자와 그 분류 모델 하는 사람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최적화된 모델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간이나 NSTM 딥페이크 장점도 많지만 연예인의 얼굴은 합성한 성인물 제작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가짜뉴스 이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한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진위 구분이 어렵고 비전문가도 제작 가능한 자동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딥페이크는 앱만 설치를 하면 굉장히 만들기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딥페이크 법이 2020년 3월 5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2025 이거 대응방안 쓰셔야죠. 딥페이크 법이 통과된 이게 어길 경우에 징역 7년입니다. 7년 징역 최소 징역 7년이니까 2020년 3월 5일에 딥페이크 법이 통과됐다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써주세요. 꼭 많이 나온다고 하면. 왜냐하면 채점할 게 없거든요.
다음은, 네, 1교시 끝났고요. 이제 2교시 들어갈게요. 아, VDI네, VDI. 그 뭐지, VDI가 있어요, VDI. 그, 혹시 해설지 보시면 VDI 있는데, VDI는 4개가 꼭 필요합니다, 그거 4개. 이게 응용에서 나온 문제라서 제가 깜빡 넘어갔는데, VDI는 그 세션 계층 클라이언트, 그리고 가상화, 그리고 스토리지 꼭 4개를 쓰셔야 돼요. 4개 안 써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셨죠? 반드시 써야 됩니다, 4개. VDI는. 그거 4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데이터 경제. 데이터 경제의 필요성. 데이터 경제의 필요성, 뭐, 정의는 뭐, 데이터 경제라는 게 실제 공공 데이터라는 게 실제 답안에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해요. 공공 데이터 뭐냐면, 그 데이터.go.kr 들어가면 공공 데이터가 많아요. 소위 말하는 공공 데이터, 우리가 버스, 여기 보면 버스 데이터, 그리고 전월세, 전월세 실시간 데이터 조회,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공공 데이터가 핫해진 게 뭐냐면, 공적 마스크 때문에 핫해졌어요. 공적 마스크 때문에. 그때 마스크 대란 때문에 마스크 없다.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데이터를 딱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각자 다 만들었잖아요. 공적 마스크를 어떻게 조회할지. 또 하나는 그 백신 접종할 때 어디서 맞아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뜨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공공 데이터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마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공공 데이터가 나왔다. 보시면, 근데 공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3법이나 데이터 기본법. 데이터 기본법 아시죠? 데이터 기본법은 내 데이터를 팔기 위해서 하는 거. 내 데이터를 적법한 근거에 따라서 품질이나 데이터를 팔기 위해서 기본법이 나온 겁니다. 내 데이터를 어떻게 팔지? 데이터 3법, 마이 데이터, 기본 데이터 기본법, 이런 것들 썰로 열심히 풀어주셔야 돼요. 솔직히 이게 정답이 있나요? 정답 없습니다, 이거. 이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개념하고 특성은 뭐 아셔야죠. 특성, 그래서, 정의. 보면, 모든 유형의 데이터와 데이터를 성장하는 신흥 경제. 이거는 뭐 그냥 데이터 경제 쓰면 되죠. 데이터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내고, 그렇게 쓰면 되고. 특성 같은 경우는 데이터 경제의 특성은 비소모성, 비경합성, 최신성, 이런 것도 나오는데, 비소모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용하고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소모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비소모성, 그 데이터의 특성이겠죠. 비경합성, 이것도 다른 다수의 사람들 동일한 데이터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픈 API를 통해서 나도 데이터를 활용하고 쟤도 데이터를 활용하니까 서로 경합하지 않고 사용하니까 비경합성, 그리고 최신성. 오픈 API를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제공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최신성이란 것도 존재를 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인터넷을 가장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라고 선언을 했대요. 이런 말 되게 멋있지 않나요?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로 패러다임이 변화한다. 안 들려? 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로 선언했으니까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공 데이터의 개방은 필수다라고 해서 광고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에 대한 활성화 전략으로 연결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답안이 되겠죠. 이건 활성화 전략 정답 없죠. 그냥 그때 읽어보시고 좋은 내용들 추려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예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보통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전문가도 없고 하는데, 하지만 전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품질이 좋은 데이터의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학습용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지만 품질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아에서는 보시면 니아에서 2017년도부터 약 21종의 460만 건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서 민간에 개방했대요. 민간에 개방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각 기업에서 인공지능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죠. 하지만 그 수요자들 실제 기업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 데이터가 품질이 낮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품질이 낮은 원인은 그 참여자들 이 학습 데이터를 기여하는 업체들한테 그 업체들의 품질 관리 역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문서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습니다. 실제 구축 과정은 이거 임무 정의 어떤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할 거고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음성이나 이미지나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그 데이터의 중복도 제거하고 그리고 비식별화도 하고 라벨링 어떤 데이터에 어떤 라벨링도 하고 그리고 학습도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학습하는지 이렇게 각 구축 과정에서마다 절차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이 지표를 어떻게 도출해야 되느냐? 지표를 도출할 때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지표는 준비성, 완전성, 유용성 이것도 잘 써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학습용 데이터가 얼마나 품질이 높은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품질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6가지 지표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만약에 4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로만 이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면 어떤 걸로 성능 평가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컴퓨전 매트릭스 혼돈인을 통해서 그 학습용 모델을 학습한다, 평가한다 라는 관점으로 전개를 하시면 자연스러운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넘네요. 마지막 오픈소스도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긴 하죠. 일단 잠깐 말씀드리면 오픈소스 이게 GPL과 라이센스잖아요. 네, 이걸 보고 끝낼게요. 보통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구분이 나올 수 있는데 흔히 GitHub 같이 라이센스가 명시가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개인은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해서 배포를 한다고 하면 걸려요. 왜냐하면 이게 책임이 안 진다는 거니까. 이 라이센스가 왜 있냐면 여기에는 내가 책임을 안 진다라는 것까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기업이 있어. 내가 큰 기업이 있어요. 은행권이 다녀. 근데 은행권이 다 있는데 은행에서 어떤 오픈소스를 썼어요. 그런데 오픈소스의 취약점 때문에 내 돈이 다 날라갔어. 그러면 우리가 니네가 써가지고 돈 날라갔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쓰면 난 책임 안 진다라는 명시까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라이센스가. 그래서 그 GitHub나 그렇게 공개된 소프트웨어에 그 라이센스가 없으면 그거는
쓰면 안 된다. 쓰면 써도 상관없죠. 솔직히 뭐 혼자 쓰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몇 명을 쓰거나 그런 건 상관없는데 이걸 가지고 배포하거나 웹서버에 돌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 첫 번째 나오는 거고, 그리고 실제 보면 GPL 여기 오픈소스 공개 측면이랑 웹서버 실행 측면, 그리고 소스코드 비공개 측면이라고 나눴는데, 처음에 오픈소스가 나온 게 GPL이에요, GPL. 가장 강력한 라이센스를, 포함된 건데, 네가 만약에 GPL 라이센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모든 네가 개발한 오픈소스는 그 소스는 무조건 다 공개, 100%다 공개예요. 100% 다. 다. 그러니까 보통 기업에서는 나는 이거 제공해주고 싶지 않은데, 나는 알리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해서 나온 게 좀 이게 좀 유연하게 바뀐 게 LGPL이에요. GPL에서 나온 게 LGPL. 얘는 아주 강력한 거고, 얘도 강력하긴 한데 얘보다는 좀 덜 강력한 거. LGPL 같은 경우에는 네가 사용하긴 해도 돼. 이걸 만든 다음에 전체를 배포하지 않고 네가 수정된 부분만 배포를 해. 수정된 부분은 배포를 해야 돼. 전체는 배포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가 수정된 부분, 그런 라이브러리는 배포를 해야 이게 오픈소스 사상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것도 공개는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오픈소스 공개 측면이고. 그래서 최초에는 근데 이게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배포를 했어요. 소프트웨어를 그 오픈소스를 다운받아가지고 내가 이걸 통해서 만들고 사람들 배포를 했죠. 배포를 했는데 요즘엔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웹서버가 뭐 다양화되면서 사람들이 그 웹서버에서 실행을 한 거예요. 웹서버에서. 그런데 웹서버에서 실행을 하면 그게 배포냐 아니냐의 관점에 좀 애매하잖아요. 배포는 내가 너한테 줘야 되는데 웹서버 같은 경우는 난 배포 아니잖아. 웹서버에서 올려놓고 니네가 알아서 API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배포가 아니잖아. 해서 나온 게 AGPL. AGPL이 웹서버에서 실행할 때 라이센스. 그리고 이거는 공개하지 않아도, 뭐 MIT, BSD, 아파치 같은 경우는 공개하지 않아도 돼. 네가 알아서 만들고 다운받고 알아서 마음대로 해. 그리고 공유하고 싶으면 공유하고 공유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해서 세 가지 관점에 나눈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면성 같은 경우에는 뭐 BSD나 아파치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없죠. BSD나 아파치나 상관없는데 특히 LGPL은 다양한 카필레프트 조항이나 그런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두 개의 라이센스를 서로 엮다 보면 서로 충돌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사용해도 된다, 얘는 사용하면 안 된다. 서로 간에 충돌이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양면성 문제라고 합니다. 양면성. 이거를 잠시만요. 네. 서로 다른 오픈소스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배포 시 각각의 오픈소스 라이센스 간에 충돌되는 현상을 양면성이라고 해요. 발생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카피 레프트가 있고 카피 라이트이 있어요. 카피 라이트 같은 경우는 저작권에 기반해서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카피 라이트이고, 카피 레프트는 내가 저작권을 이렇게 설정할게. 이걸 기반으로 사용을 해. 라는 거 차이가 있어요. 아까 카피 라이트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작권 정체에 따라서 사용하지 마가 카피 라이트이고, 카피 레프트가 정체에 따라 사용을 해. 이 정체에 따라. 그래서 카피 레프트. 네. 추가 제한 금지 같은 경우에는 GPL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두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네가 다운받아가지고 뭐 수정을 하고 한다면 모두 공개해. 라고 하니까 제한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추가 제한 금지인 거예요. 제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라이센스 미확인 할 경우에도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보통 해결할 때는 이거는 툴이거든요, 툴. 이게 한국저작권위에서 나온 게 코드 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꼭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코드 아이. 이거는 블랙덕에 나온 게 블랙덕 허브인데, 가장 유명한 게 코드 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측면에서는 뭐 라이센싱 재허용이나 양립성 허용 이런 것도 돼 있는데, 좀 더 제가 보니까 듀얼 라이센스라고 있어요. 듀얼 라이센스.
듀얼 라이센스는 뭐냐면 GPL인데 예를 들어 GPL인데 얘가 GPL도 올리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 GPL도 올리고 BSD도 같이 올리는 거예요. 둘 다 올리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하나의 라이센스가 두 가지 라이센스 갖고 있는 거죠.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듀얼 라이센스. 듀얼 라이센스를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LGPL 최초 LGPL 같은 경우가 강력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LGPL 2.0이나 그리고 LGPL 3.0이 있는데 2.0까지도 그런 저작권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LGPL 3.0 같은 경우는 이런 허용 범위가 좀 더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LGPL 3.0을 적용해야 된다. LGPL 3.0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결 방안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네. 4단락은 비교표니까 비교표 한번 읽어보시고 강글 한번 읽어보세요. 강글에 좋은 내용들 많이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남았죠. 일단 멘토링 때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일주일만 고생하시면 이제 끝납니다. 꼭 126회 합격을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